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이우영 아나운서는 내 목소리만 들으면 몇 살 같이 들리세요? 34살? 저보다 한 살 형? 그렇죠. 아주 흐뭇합니다. 아니 금요일날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엄경영 소장님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이 엄 소장님이 소주 한 잔을 하시더니 신 교수님 목소리는 30대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목소리만 30대를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제가 이제 물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또 물어본 겁니다. 예. 그래요? 뭐든 어려 보이면 좋지 않나요? 뭐라도. 뭐라. 단 하나도 안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네. 그래요. 축복받으신 겁니다. 정말. 교수님 외모도 동안이십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보톡스는 한번 맞아볼까요,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를 안 하는 걸 보니까 저는 그 약간 반 보톡스 파인 편이어서 아니 지금 뭐 젊은 근데 젊은 사람도 맞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젊은 사람이 그걸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친구들도 있고 더 예뻐 보이고 그러니까 싶어서 이거는 봤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 머리 이 탈모의 방지약 그거 먹는 젊은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많아졌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이게 있습니다. 늦으면 늦는다. 그래서 이게 늦게 먹으면 늦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먹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야 젊은 사람들 나 그거 보면서 왜 그렇지? 나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보톡스는 아니더라도 이제 피부 관리 받는 친구들은 많더라고요. 피부와 치아와 머리는 미리미리 해야 돈이 덜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피부 관리 뭐 받아요? 저는 레이저 제모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제모? 네, 제모? 여기. 제가 그래서 거무잡잡한 게 없죠. 수염이 난데 네. 그 나중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이게 빨간 머리 들어있는데 분명 이게 사석인 줄 알았네. 아니 그거 수염 못 기르겠네 그럼 나중에? 네? 수염 또 나요 그래도? 근데 제가 갑자기 연기를 해서 사극을 하지 않는 이상 사극할 때 붙이면 되니까 수염은 안 기를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시니어 올드 모델 같은 거 하려면 수염 기르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아직 시니어가 되려면 멀었죠. 네. 그래요. 네. 정말. 주셔서 어제 뭘 들으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왜 그 기억을 되살리셔가지고 첫째 YTN, 둘째 뭐죠? 신율, 셋째 뉴스 정면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승부만 기억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됩니다. 예, 이거 승부는 또 비슷한 이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승부만 기억하지 마시고 YTN의 신율의 뉴스 정면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여러분한테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참 그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도 있습니다.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 여러분한테 커피 쿠폰을 드리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됐죠 이제? 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네. 새로운 대통령 비서실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새로운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직접 발표를 했고요. 대통령은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고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 비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국회 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진석 의원도 직접
여소야대 전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면서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 본인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전해드렸지만 앞서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양정철 전 연구원장 등 야권 인사 이름도 오르내렸던 비서실장 자리인데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특히 생중계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정진석 의원의 어떤 비서실장 임명은 저는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여야도 물론이겠지만 이 소통을 위해서는 비서실장이 언론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신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한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경험이 많아요. 우리 옛날에 이라크 파병한 거 알아요, 우리? 네. 그때 애기였을 때 아니에요? 저 그때도 이 세상에 존재하던 사람. 글쎄요, 존재는 했는데 네. 애기였었죠. 네. 아빠 이런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게 그래도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권 때니까 그때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한창 네. 태권도 다닐 때입니다. 아, 태권도. 네. 우리 딸애도 다녔어요, 네. 어릴 때. 태권도 잘해요? 저 그래도 시범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딴 데로 해가지고. 근데요, 그때 이라크에도 갔었어요, 정진석 의원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파병하고 나서 이라크에도 가고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오늘 사실 눈여겨봤던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보수 세력 쪽에서도 정진석 의원은 정통 보수 인사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건 대통령과 일을 같이 할 사람이거든요. 이게 장관이나 총리하고는 달라요. 장관하고 총리는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서실장은 같이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땐 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이제 이 전통 보수 세력의 지지 기반이 지금 저는 사실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비서실장 선택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 오늘 눈여겨본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전 이게 달라진 모습 그리고 이렇게 어떤 질문이 와도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 예? 우리 항상 웃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웃는 모습을 잘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것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톱에 나왔던 이제는 대통령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 부분하고 전 연관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치에서 가장 핵심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여주는 건데 그 보여주는 거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기자들의 문답도 오늘 받았거든요. 이런 모습을 전 계속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보여주고 기자회견 자주 하고 거기서 진솔한 느낌을 주면서 엄숙하지 않고 친숙한 엄숙이 아니라 친숙. 이걸로 이렇게 다가가면 제가 볼 때 앞으로 3년 넘은 시간, 3년 넘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봤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우리도 좀 웃읍시다. 예? 그 엄숙과 친숙의 그 사이에만 돼도 사실 좋지 않을까요? 반숙. 혹시 반숙. 네. 혹시 옛날에 그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영화는 압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모았는데 이 친숙과 엄숙 사이는 반숙이다. 네. 그쵸, 계란도 반숙이 좋으니까. 예. 자, 다음 소리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네. 이번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미묘한 거리를 둔 채 정치적 마이웨이를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국민의힘 당 내에서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 소속 인사들에게 오찬을
오찬 회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어제 언론사에 지난 금요일 오후 월요일 오찬이 가능한지 묻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제안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총선 기간 나타났던 윤 대통령과의 아슬아슬한 관계가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러 현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거취 등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 등을 앞세우면서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일에 국민을 강조한 SNS 글을 게시한 것도 일종의 정치적 차별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취지로 자신을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서 반박하는 형식이었지만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압박할 때 언급했던 국민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일단 한 전 위원장이 용산과 당분간 거리를 둔 채 정치적 충전기를 가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한 전 위원장이 언제쯤 복귀할지도 많이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전당대회 출마보다는 이후에 정치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당권엔 도전하지 않고 차기 대권 도전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강승규 당선인의 경우엔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대해선 이번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김용태 당선인의 경우에는 한 전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정치에 다시 돌아올 것만큼은 확인이 되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한 전 위원장에게 좀 쉬어야 할 때라고 조언을 해서 아마 전당대회는 좀 지켜보지 않을까 추측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새로운 당대표 선출이 필요한 국민의힘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출마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 당장은 출마할 필요가 없어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당대표에 나가면 당대표 임기가 2년이니까, 그 2년 후를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때 이제 지방선거 임박하고 뭐 이럴 때니까, 지방선거 6월이니까 아주 임박할 때죠. 그러니까 뭐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회를 놓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미지 소모를 막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이렇게 그 대중 앞에 서게 되면 이미지 소모가 상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막아야지 이른바 정치권의 신선한 인물이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치판은 하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임기 마친 당대표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가물거려요. 그 정도로 사실은 비대위도 자주 출연하고 당대표 임기 전에도 또 뭐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뭐 대통령과 거리두기 뭐 진짜 몸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죠. 아니 제가 봐도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몸이 멀쩡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이 안 좋은 거는 전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그걸 가지고 뭐 거리두기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30% 초중반대에 머물게 된다면 그때는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정치인들도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지금 현재의 대통령 임기 22대 국회의원의 대통령 임기는 2026년까지지만 아니지. 내가 왜 이렇게 2024년에 뽑혔으니까 2028년까지지만 대선은 2026년에 있다라는 거죠. 아니지 27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더 길어요. 국회의원 임기가. 1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런 점을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굉장히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자신의 정치 생명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태도가 돌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겁니다. 원래 정치판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치판을 참 싫어해요. 예. 근데 그러면서 방송하고 학교에서 정치 가르치고 저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습입니다만 진짜 싫어하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기억해 둘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치가 워낙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기자 지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흔히 도파민이 터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자극적이고 새로운 자극이 계속 있는 그런 걸 말을 할 때 쓰는데 국회만한 데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매일같이 새로운 일들이 그렇죠. 터지니까. 네. 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싸움은 엔돌핀 도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싸우면 피곤해 하거든요. 근데 싸우면 엔돌핀이 도는 사람이 난 정치하는 거라고 봐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들을 했는데요. 대통령을 만나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서서 지난주에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관련해서 회담을 하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하는데 일단 조율 중이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께서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고유가 등에 따른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기업 횡재세 도입을 거듭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고유가, 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원 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한다. 마치 지난해 상저하고를 노래 부르던 상황과 같다. 상저하고를 노래 부르던 상황과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회담을 하기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횡재세, 이 횡재세도 외국에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것도 논란이 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단순하게 잘한다라고 얘기하기 힘들다는 게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민생회복지원금 준다는 거. 그것도 저는 굉장히 화폐의 과잉 유통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줬을 때 있죠.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재투자에 됐느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근데 10만 원을 줬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중에서 3만 원만 소비에 사용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쓰든지 아니면 저축을 하든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비 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사실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전 좋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 말이에요. 이번에 한번 만나가지고 야 이번에 이제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됐다 끝 이게 아니고 사실은 정례적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처음이니까 이재명 대표와 단 둘이 만나지만 다음번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한번 3인이 꾸리는 협의체를 다시 한번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아니면 개혁신당 우리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나중에 같이 하더라도 처음에는 3자 회동을 정례화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고 이것은 물론 근데 이제 성과는 있어야겠죠. 그 성과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그 민생 문제도 대통령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야당은 대통령이 만약 총리 임명에 대한 협조라든지 혹은 추천을 부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응하는 태도를 좀 보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차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가 이게 대통령실이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은 과거에 청와대 정무수석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에 돌아가는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서 정치력과 어떤 조직의 논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한껏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합당 관련 소식인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위성정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흡수합당하는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윤지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한 가족과 같은 국민의 미래와 합당해서 힘을 모으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달 말에 출범할 22대 국회 여당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역구 90명,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18명 등 총 108명이고요. 이들은 지난 16일 당선인 총회에서 양당 합당의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합당이 완료가 되면 국민의 미래가 받은 이번 총선 선거 보조금 잔액은 국민의힘에 귀속이 되는데요. 국민의 미래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보조금 28억 4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도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연합의 윤영덕 공동대표는 민주연합은 태어난 소명을 다하게 됐다. 이제 민주연합은 당초 예정한 길을 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양당 합당 수임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회 건이 최고위에서 일제히 의결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양당의 이제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당이 공식 의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당 신고를 통해 민주연합이 해산되게 됩니다. 합당이 완료가 되면 민주연합을 비례대표 투표지 윗순번호로 올리려는 의원 꿔주기 일환으로 민주당에서 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겼던 의원들도 민주당 소속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특히 과거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민주연합이 입당했는데 이번 합당 과정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연합은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서 총 22.69%를 득표해서 14번 정을호 당선인까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당선자 중 민주당 몫인 8명이 합당으로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흡수가 되고요. 진보당 몫 2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은 합당에 반대해서 징계받는 형식으로 출당돼 각자 당으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들이 결국 흡수 합당하는 형태를 통해 다시 거대 양당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작 전부터 비판의 목소리도 워낙 많았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이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비례대표 일단 첫째 대통령제 하면서 비례대표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미국에 비례대표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비례대표는 원래 독일이나 일본처럼 내각제를 하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대표라는 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례대표 둔다. 우리나라 맨날 그래요. 직능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둔다. 근데 지금 이게 직능 대표성을 강화하는 모습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준연동형을 주장하는 측은 뭐냐면 표의 등가성, 표의 가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이라면은 사실은 지지율이 3% 미만이 돼서 이 소위 말해서 국회에 진입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정당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오히려 표의 가치가 왜곡이 아닌지 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데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 제도의 존속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뭐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그분들의 생각이고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 뭐냐면 자 28억 400만 원 이거 그 더불어민주연합인가 거기에서도 돈 이 정도 받아갔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돈을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꼼수를 통해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줄줄 세게 만들어도 이게 괜찮은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답할 차례가 됐습니다. 예? 맨날 다음번에는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거의 한 60억 정도가 이 꼼수로 해가지고 돈이 생 거거든요. 세금이.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이거 토해낼 수는 없어요. 이건 토해낼 수는 없는 돈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금 이렇게 다 했으니까 정말 사주의 뜻으로 우리 월급 반으로 깎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깎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 참 정말 어떻게 할 말을 잃게 해요. 예, 여기까지 하죠. 더 이상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